4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25년을 단 하루도 빠짐없이 버텨서 모은 퇴직금과 남편이 세상을 떠나며 남긴 마지막 보험금을 합친 돈이거든요. 그 돈 전부가 지금 동대문 어느 건물 안에 갇혀서 팔지도 꺼내지도 못한 채 저와 함께 늙어가고 있습니다. 남편이 떠난 건 제가 50이 살이 되던 해봄이었어요. 25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 갑작스러운 암 선고를 받고 진단을 받은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제 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한동안은 멍하게 지냈어요. 밥을 먹어도 맛을 모르겠고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은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보내고 나서야 저는 겨우 현실을 마주할 수 있었어요. 빈집 거실에 혼자 앉아서 통장과 서류들을 꺼내놓고 처음으로 제 앞에 남겨진 것들을 냉정하게 들여다봤습니다. 25년 공직 생활로 받은 퇴직금과 남편이 남긴 생명보험금을 합치면 4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숫자로 보면 적지 않은 돈이지만 그게 앞으로 혼자 살아가야 할 나머지 인생 전부를 책임져야 하는 돈이라고 생각하니 오히려 가슴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자식이라고는 딸 하나뿐이었고 그마저도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었어요. 딸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그 무렵부터 저를 자꾸 조급하게 만들었습니다. 노후 20년을 버티려면 이 돈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 뭔가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통장에 묻어두면 이자가 얼마 안 되는 시절이었고 주식이나 펀드 같은 건 제 성격에 도무지 맞지 않았습니다. 평생 월급날만 믿고 살아온 사람이라 숫자가 오르내리는 걸 지켜보는 일 자체가 두려웠거든요. 은행 창구 직원에게 물어봐도 지인한테 넌지시 여쭤봐도 결국 돌아오는 말은 하나였습니다. 안정적인 월세 수입만큼 좋은 게 없다는 거였어요. 부동산이라는 두 글자가 그 무렵 제 머릿속에 서서히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지인 모임에서 누군가가 동대문 상가 분양 얘기를 꺼냈어요. 동대문이라면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명절이면 옷 사러 가고 젊을 때는 친구들과 새벽 시장 구경도 다녔던 곳이거든요. 밤이 새도록 불이 꺼지지 않고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 대한민국 패션의 중심이라는 수식어가 전혀 어색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들은 얘기로는 분양 설명회가 곧 열린다고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얘기가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며칠 뒤 설명회장을 찾아갔어요. 강남 한복판의 번듯한 세미나실이었는데 들어서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정장 차림의 직원들이 자료집을 나눠주고 화면 가득 화려한 건물 조감도와 수익률표가 펼쳐졌어요. 역세권 바로 앞이라는 설명, 유동인구 수치, 인근 상권 분석 자료까지 꼼꼼하게 준비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이 건물 한 칸만 있으면 매달 월세가 자동으로 들어온다는 말이 흘러나왔어요. 앉아있는 분들 대부분이 저처럼 50 전후에 평범해 보이는 분들이었습니다. 은퇴를 앞뒀거나 막 퇴직한 분들, 저처럼 혼자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분들이 그 자리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서로 눈이 마주치면 괜히 묘한 동질감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설명회에서 들은 내용 중 가장 귀에 박혔던 말이 있어요. 지금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자리가 빠듯하다는 거였습니다. 계좌 이체를 먼저 한 사람 순서대로 배정이 된다고 했고 사겠다는 사람이 넘쳐나서 기다리다 놓치는 게 일상이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들을 때 저도 모르게 마음이 급해지더라고요. 좋은 자리는 이미 다 나갔다며 지금 남은 건 1층 한 평 남짓자리 몇 자리뿐이라고 했습니다. 2억이 넘는 돈을 한 평짜리 점포에 쏟아붓는다는 게 머릿속 어딘가에서는
이상하다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 자리에서 발을 쉽게 떼지 못했습니다. 설명회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딸한테 전화를 했어요. 딸은 그런 거 조심해야 한다고, 투자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큰오빠도 분양 상가는 나중에 팔기도 어렵고 위험하다고 말렸어요. 그 말들을 들으면서도 저는 이미 그 화면 속 번쩍이는 건물, 외관과 월세 수입 계산표가 눈앞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25년을 묵묵히 살아온 저에게 이 정도 기회가 온 게 아닐까, 이상하게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 잠깐 생각했지만 그 생각은 금방 지워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분양사무소에 전화를 했어요. 어제보다 자리가 더 줄었다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저를 완전히 결정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그날 오후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퇴직금과 보험금을 합산해 계좌에서 꺼내고 부족한 부분은 담보대출로 채워 총 4억을 마련했어요. 직원 앞에 앉아 서류에 서명하면서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남편이 남긴 마지막 돈이 이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직원은 내년 이맘때쯤이면 월세가 들어오기 시작할 거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따라서 웃었어요. 그 웃음이 제 인생에서 그 건물과 함께 나누는 마지막 기분 좋은 웃음이 될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서 한동안은 잠을 잘 못 잤어요. 설레서 못 잔 게 아니라 뭔가 자꾸 마음 한편이 무거워서였습니다. 4억이라는 돈이 통장에서 빠져나간 날 밤, 저는 천장을 보며 남편 얼굴을 떠올렸어요. 그 사람이라면 이 선택을 어떻게 봤을까? 그 생각이 자꾸 고개를 들었습니다. 잘했다고 했을까요? 아니면 무슨 짓이냐고 했을까요? 평생 제 옆에서 신중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으니까 아마 후자였을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저는 결국 그 선택을 되돌리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큰오빠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인을 통해 소식을 들었다며 동대문 집합 상가는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분양 상가는 소유자가 수백 수천 명이라 나중에 무슨 결정을 해도 다 같이 동의해야 하고 세입자가 빠지면 속수무책으로 공실이 된다며 당장 계약 취소를 알아보라고 했어요. 딸도 그날 저녁 다시 전화를 해서 엄마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들을 다 들으면서도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이미 결정한 일이었고 무엇보다 그 설명회장에서 본 수익률 표가 머릿속에 단단히 박혀 있었거든요. 동대문은 망하지 않는다. 패션 메카는 살아남는다. 그 말을 저는 믿고 싶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믿어야만 했어요. 이미 4억이 나간 뒤였으니까요. 개장일은 계약으로부터 약 1년 뒤였습니다. 그 1년 동안 저는 꽤 여러 번 그 건물 앞을 지나쳤어요. 공사 중인 외벽을 바라보며 저 안에 내 점포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상하게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공사판 먼지 냄새가 나는 그 앞에서 혼자 서서 다 완성되면 어떤 모습일까 상상하기도 했어요. 그 시절만큼은 남편을 잃은 빈자리가 조금 덜 시리게 느껴졌습니다. 오픈날 저는 아침 일찍 혼자 그곳에 갔어요. 건물 앞은 생각보다 사람이 많았고 입구에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상가 복도가 펼쳐져 있었고 여기저기 짐을 나르는 상인들로 꽤 부산했어요. 제 점포는 1층 복도 안쪽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벽도 없이 바닥선으로만 구분된 10평이 조금 안 되는 오픈형 공간이었어요. 처음 봤을 때는 솔직히 작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2억이 넘는 돈을 주고 산 공간이 이게 전부인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세입자가 들어온 날 그 감정은
금방 달라졌어요. 여성 의류를 파는 젊은 사장이 가게에 옷걸이를 채우고 조명을 켜자 제법 그럴싸한 모양새가 됐습니다. 북적이는 복도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그날 처음으로 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을 가졌어요. 첫 달 월세가 들어온 건 그로부터 한 달 뒤였습니다. 150만 원이라는 숫자가 통장에 찍혔을 때 저는 한참 동안 그 화면을 바라봤어요. 25년 동안 국가에 시간을 팔고 받아온 월급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경험, 그게 그때 저에게는 굉장히 낯설고 또 황홀한 감각이었어요. 딸한테 전화를 해서 엄마 월세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딸은 다행이라고 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좀 걱정스러웠어요.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이제 됐다 싶었거든요. 그렇게 첫 해가 지나갔어요. 월세는 꼬박꼬박 들어왔고 건물은 그럭저럭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넘쳐나지는 않아도 아직은 버티고 있었어요. 관리비 고지서가 날아왔지만 그때는 그 금액이 그리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큰오빠한테 잘 되고 있다고 연락을 드렸더니 그냥 조심하라는 말만 돌아왔어요. 저는 그 말도 흘려들었습니다. 두 번째 해도 비슷하게 흘러갔어요. 세입자가 한 번 바뀌었지만 공백 없이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고 월세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 무렵 저는 나름대로 생활 패턴이 생겼어요. 매달 초 통장을 확인하고 월세가 들어오면 관리비를 내고 나머지를 생활비로 쓰는 방식이었습니다. 퇴직 후 처음으로 돈 걱정 없이 한 달을 보내는 느낌이 들었어요. 남편 없이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 내가 꽤 잘 해내고 있다는 생각이 그 시절에는 진심으로 들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안도감이 가장 위험했던 순간이었어요. 괜찮다고 믿는 동안 제 눈은 건물 안에서 조금씩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외면하고 있었거든요. 사겠다는 사람이 넘쳐나서 기다리다 놓치는 게 일상이라던 그 말이 아직은 제 귀에 생생하게 살아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깨닫기까지 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어요. 아니, 솔직하게 말하면 깨닫고 싶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이미 4억을 걸어버린 사람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이었거든요. 변화는 한꺼번에 오지 않았어요. 그게 더 무서운 점이었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모든 게 한꺼번에 무너졌다면 저도 더 빨리 정신을 차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건물은 아주 천천히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조금씩 쓰러져 갔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어요. 개장한 지 3년쯤 지났을 무렵부터 복도를 지나다 보면 예전보다 발걸음이 뜸해진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도 1층은 그나마 버티고 있었고 제 점포 세입자도 아직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계절 탓이려니 했어요. 여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연말이 되면 사람들이 몰리겠지. 그렇게 혼자 이유를 붙이며 넘겼습니다. 그 즈음 주변에서 인터넷 쇼핑 얘기가 부쩍 많아졌어요. 옷을 집에서 골라 다음날 받아볼 수 있다는 게 그때는 저한테 그리 실감 나지 않았습니다. 직접 입어보고 사야 제 맛이지 그런 생각을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거든요. 그런데 세입자는 그걸 먼저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개장 4년쯤 됐을 때 처음으로 세입자가 계약 연장을 거부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주문이 너무 몰리면서 오프라인 매장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했어요. 그분이 짐을 빼는 날 저는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떠나는 세입자를 붙잡을 수도 없었고 잡는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었어요. 새 세입자를 구하는데 처음으로 2달이 걸렸습니다. 그 2달 동안 월세가 들어오지 않았고 관리비는 어김없이 청구됐어요.
그때서야 이 구조가 생각보다 취약하다는 걸 처음으로 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래도 다시 세입자가 들어왔고 저는 또 괜찮다고 안심했어요. 문제는 그 뒤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다는 거였습니다. 개장 5년이 지나자 건물 분위기가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2층부터 서너 층 사이에서 빈 점포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간판이 떼어진 자리에 하얀 종이가 붙어 있거나 불이 꺼진 채로 방치된 점포들이 복도 이곳저곳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저 점포들도 곧 새 세입자가 들어오겠지 했습니다. 그런데 하얀 종이가 붙은 자리가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그대로였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건물 한쪽 층을 통째로 쓰던 예식장이 철수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처음에는 설마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층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예식장이 있던 층을 지나칠 때마다 불 꺼진 복도가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하객들로 붐비던 공간이 텅 빈 채로 남아있는 걸 보면서 묘하게 서늘한 기분이 들었어요. 코로나가 결정타였다는 말을 나중에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걸 꺼리는 시절이 오면서 예식업계 전체가 흔들렸고 이 건물 예식장도 결국 버티지 못한 거였어요. 그래도 저는 또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1층은 다르다고, 1층은 유동인구가 있어서 괜찮다고 그렇게 되뇌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해에는 볼링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한 층을 꽉 채우던 그 넓은 볼링장이 기계를 다 빼고 나가버렸어요. 제가 개장 초에 한번 올라가 봤는데 그때만 해도 레인마다 사람들이 차 있었거든요. 주말에는 대기를 해야 할 만큼 붐비던 곳이었습니다. 그 생생했던 공간이 텅 빈 채로 남겨지는 걸 보면서 처음으로 이 건물이 살아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마음 깊은 곳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층층이 하나씩 꺼지는 불을 바라보면서도 저는 계속 1층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때쯤 관리비 고지서 금액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공실이 늘면서 관리비를 내지 못하는 소유자들이 생겨났고 그 부족분이 남은 소유자들한테 분산되는 구조였습니다. 전기세며 수도세며 건물 유지에 드는 비용은 줄지 않는데 돈을 내는 사람은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었어요. 매달 나가는 관리비가 이제는 작은 부담이 아니게 됐습니다. 월세가 들어오는 달에는 그나마 버틸 수 있었는데 공실이 생겨서 월세가 끊기는 달에는 오히려 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투자를 해서 매달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매달 돈을 내고 있는 건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저도 그때 팔고 나왔어야 한다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 평짜리 점포에 담긴 게 단순한 돈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남긴 보험금이고 25년을 버텨온 제 시간이었습니다. 그걸 손해보고 파는 일이 쉽게 마음에서 허락이 되지 않았어요. 개장 7년쯤 됐을 무렵 저는 용기를 내어 부동산에 매물로 내놨습니다. 분양받은 금액 그대로만 받아도 다행이라는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부동산 소장은 표정을 굳히며 지금은 거래가 잘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집합상가는 공실이 늘면 은행 대출도 안 나와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였어요. 가격을 많이 낮추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낮춰야 하는지 물었더니 지금 시세로는 분양가의 절반도 받기 어렵다는 말이 돌아왔어요. 그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사겠다는 사람이 넘쳐나서 기다리다 놓치는 게 일상이라던 그 말이 그날 처음으로 거짓말처럼 들렸어요. 곧 좋아지겠지 라고 중얼거리는 일도 그날 이후로는 예전만큼 쉽지 않아졌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어요. 건물은 조금씩, 정말 조금씩 죽어가고 있었고
저는 그 옆에서 함께 서 있었습니다. 불이 꺼진 층이 늘어날수록 제 마음 안에서도 뭔가 하나씩 꺼져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도 아직은 1층이 살아있다고, 아직은 내 점포가 버티고 있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붙들었습니다. 그 건물과 함께한 세월이 10년을 넘어서면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 우편함 열기가 두려워졌어요. 매달 어김없이 날아오는 관리비 고지서 때문이었습니다. 처음 몇 년 동안은 관리비가 그리 큰 부담이 아니었어요. 월세가 들어오는 달에는 내고도 남는 금액이었거든요. 그런데 세입자가 자주 바뀌고 공실 기간이 길어지면서 관리비라는 게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월세는 들어오지 않는데 관리비는 들어온다. 그게 이 건물이 저한테 보내는 신호였어요. 어느 해부터는 관리비 고지서에 적힌 금액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왜 오르는지 영문을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구조가 이런 거였습니다. 건물 전체 관리비는 소유자 수로 나누어 청구되는데 돈을 내지 못하는 소유자가 늘어날수록 남은 소유자들한테 그 부담이 분산되는 방식이었어요. 3,200명이 넘는 소유자 중에서 이미 수백 명이 관리비를 제때 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돌았습니다. 그분들도 저처럼 월세가 끊긴 채로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너나 없이 같은 처지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건물 유지에 드는 비용이 줄어드는 건 아니었습니다. 전기는 켜야 하고 수도는 흘러야 하고 엘리베이터는 돌아야 했어요. 사람이 빠져나간 만큼 비용이 줄어드는 구조가 아니라 오히려 관리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구조였습니다. 그렇게 남은 사람들이 빠져나간 사람들의 몫까지 떠안으면서 관리비 고지서의 숫자는 해를 거듭할수록 커져갔어요. 월세가 들어오지 않는 달에 관리비까지 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저는 처음으로 생활비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외식을 줄이고 옷 사는 일을 멈추고 경조사도 꼭 필요한 것만 챙겼어요. 노후 자금으로 노후를 보내는 게 아니라 노후 자금을 지키기 위해 생활을 쪼개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관리사무소에서 공문이 날아왔어요. 건물 전체 전기세 미납금이 2억 원을 넘어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전에서 더 이상 유예를 해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내용도 함께였어요. 그 공문을 읽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전기가 끊긴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그 건물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바로 알 수 있었거든요. 엘리베이터가 멈추면 위층 상인들은 하루아침에 손님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에스컬레이터가 서면 1층으로 올라오는 발걸음도 끊겨요. 전기가 끊기는 순간 살아남은 층마저 함께 죽는 구조였습니다. 소유자들한테 미납금을 분담해서 내자는 연락이 돌았어요. 한 사람당 몇십만 원씩 모아서 급한 불을 끄자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그 돈을 냈어요. 안 낼 수가 없었거든요. 그 돈을 내지 않으면 건물 전체가 멈추고 건물이 멈추면 제 점포도 완전히 끝이 나는 거였습니다. 이미 4억을 묻어둔 곳이었어요. 몇십만 원이 아까워서 그 전부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급한 불을 끄고 나서 한 달쯤 지나자 또 비슷한 연락이 왔어요. 이번에는 수도 관련 공과금이 밀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한 번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걸요. 이 건물이 서 있는 한 저는 계속해서 이 구조 안에서 돈을 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월세를 받는 게 아니라 건물을 부양하고 있었어요. 그 사실이 너무 선명하게 보이던 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 점포를 그냥 포기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4억을 날리더라도 이 굴레에서 벗어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새벽 내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날이 밝으면 또 달라졌습니다. 4억이라는 숫자가 눈앞에 떠오르면 그 포기라는 결심이 다시 흐릿해졌어요.
남편이 남긴 돈이라는 생각이 들면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렇게 저는 포기도 못하고 버티지도 못하면서 그 건물과 함께 서 있었어요. 관리비 고지서는 그 달도, 다음 달도, 또 그 다음 달도 어김없이 우편함에 꽂혀 있었습니다. 처음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은 건 개장 7년쯤 됐을 때였어요. 그때도 쉽지 않다는 말을 들었지만 그때는 그래도 아직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가격을 낮추면 누군가는 살 수 있겠거니 했거든요. 그런데 개장 10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팔아보려고 했을 때는 상황이 전혀 달랐어요. 이제는 가격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매물을 내놓은 지 석 달이 지나도록 문에 전화 한 통이 오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 기다리는 줄 알았습니다. 혹시 부동산 쪽에서 연락을 못 받은 건 아닌가 싶어서 직접 찾아가기도 했어요. 부동산 소장은 아직 연락 온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요즘 이쪽 물건들은 다들 내놔도 거래가 안 된다고 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 건물 안에 매물로 나온 점포가 수십 개가 넘는다는 말도 했습니다. 다들 팔고 싶어 하는데 살 사람이 없다는 거였어요. 그 말이 한동안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팔고 싶은 사람은 수십 명인데 사고 싶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현실이 그제야 실감 나기 시작했어요. 그 부동산 소장이 좀 더 솔직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런 집합상가는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거의 해주지 않는 물건이라고 했어요. 벽도 없이 바닥선으로만 구분된 오픈형 점포는 경매로 넘어가도 낙찰이 안 되는 구조라서 은행 입장에서는 담보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살 사람이 대출을 끼고 살 수가 없다는 뜻이었어요. 현금으로 전액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아예 거래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뭔가 머릿속이 하얘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분양받을 때는 계좌가 없어서 못 살 정도로 사람이 몰렸다고 했는데 지금은 은행도 거들떠보지 않는 물건이 됐다는 거였습니다. 그 차이가 너무 커서 한동안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가격을 반으로 낮추면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소장은 잠시 말을 고르더니 가격 문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살 의향이 있는 사람 자체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이런 건물에 지금 이 시점에 돈을 넣으려는 사람은 아무리 싸게 내놔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거의 공짜로 내놓아도 관리비 부담과 공실 리스크 때문에 아무도 안 산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리가 풀리는 것 같았어요. 버스를 타야 했는데 그냥 한참을 걸었습니다. 걸으면서 계속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아무도 안 산다. 거래가 안 된다. 은행도 안 해준다. 분양 설명회장에서 들었던 말들과 너무 달랐습니다. 그때는 기다리다 놓치는 게 일상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팔겠다고 내놓아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물건이 됐어요. 같은 점포인데 같은 공간인데 세상이 그 가치를 완전히 다르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도 매물은 계속 내놓은 상태로 뒀어요. 혹시 모르니까 언젠가는 연락이 오겠지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어도 전화는 오지 않았어요. 그 사이에도 관리비 고지서는 매달 우편함에 꽂혔고 세입자 없는 달에는 제 통장에서 돈이 나갔습니다. 팔지도 못하고 버티기도 힘든 상태가 이어졌어요. 그 즈음 딸이 한번 올라왔습니다. 걱정이 됐는지 직접 그 건물을 보고 싶다고 했어요. 딸과 함께 건물 앞에 서서 올려다봤을 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간판도 없고 불도 꺼진 층들이 줄줄이 이어진 건물 외벽을 딸이 한참 바라봤어요. 아무 말도 안 했지만 딸 표정에서 다 보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복도를 걸었어요. 에스컬레이터는 멈춰 있었고 일부 층은 아예 올라가지도 못하게 막혀 있었습니다.
1층 제 점포 앞에 섰을 때 딸이 조용히 엄마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이 따뜻했는데 그 따뜻함이 오히려 더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20년 전 분양 설명회에서 봤던 화려한 조감도와 지금 눈앞에 펼쳐진 텅 빈 복도가 겹쳐 보이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꾹 참았습니다. 딸 앞에서 울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날 이후 저는 팔겠다는 생각 자체를 한동안 접었습니다. 팔리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매물로 내놓는 일이 오히려 더 비참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렇다고 그냥 가지고 있자니 매달 나가는 돈이 문제였어요. 진퇴양난이라는 말이 딱 이런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이라는 걸 그때 처음으로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날이 올 거라는 건 어느 정도 예감하고 있었어요. 관리비 미납이 쌓이고 전기세 미납 통보가 날아오고 소유자들 사이에서 돈을 모으자는 연락이 반복되는 동안 저는 이 건물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마음 한편으로 새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도 막상 그날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할지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예고장이 날아온 건 어느 해 초가을이었어요. 관리사무소에서 발송한 공문이었는데 한전으로부터 전기 공급 중단 예정 통보를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납된 전기세가 2억 원을 훌쩍 넘어선 상태였고 더 이상의 유예는 어렵다는 최종 통보였어요. 기한은 한 달 남짓이었습니다. 공문을 읽고 나서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한 달 안에 2억 원을 어떻게 마련한다는 건지 3천 명이 넘는 소유자들 중에 그 돈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습니다. 소유자 단체 연락망에는 금방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할 거냐, 누가 책임지냐, 이러다 건물 전체가 죽는 거 아니냐, 하루에도 수십 개씩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말만 많았지 실질적인 해결책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당장 돈을 낼 수 있는 사람은 내고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가진 돈을 긁어 모아 제 몫을 냈어요. 이미 수차례 이런 일을 겪으면서 조금씩 내왔던 터라 이번에도 안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돈을 이체하고 나서 통장 잔고를 봤을 때 처음으로 노후 생활비가 위험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도 전기가 끊기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소유자가 저처럼 낸 게 아니었어요. 기한이 됐을 때 모인 돈은 목표에게 한참 못 미쳤고 결국 그날 오후 건물 전체 에스컬레이터가 멈췄습니다. 엘리베이터 운행도 일부 층으로 제한됐어요. 처음에는 잠깐이겠지 했습니다. 며칠 안에 어떻게든 해결이 되겠거니 했어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에스컬레이터는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건물 안에 들어섰을 때 그 느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멈춰버린 에스컬레이터 위로 사람들이 걸어서 오르내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세입자들이 이 상황을 보면서 표정이 굳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며칠 뒤부터였습니다. 남아있던 세입자들이 하나둘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나간 건 2층에서 액세서리를 팔던 분이었습니다. 조그만 박스 몇 개의 물건을 담아서 조용히 나가는 뒷모습을 복도에서 봤어요. 오래된 분이었는데 눈이 마주쳤을 때 그분은 그냥 고개만 살짝 숙이고 지나쳤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저도 그냥 서 있었어요. 그 다음 날에는 옆 점포에서 짐을 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다리 차를 부르지도 않고 그냥 본인들 손으로 조금씩 들고 나가는 거였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말리고 싶었는지 그냥 놔두고 싶었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었어요. 그분들을 탓할 수 없었습니다. 전기도 제대로 안 들어오고 에스컬레이터도 멈춰 있는 건물에서 장사를 계속하라는 건
너무 가혹한 요구였거든요. 그분들도 각자의 생계가 있었고 각자의 노후가 있었습니다. 그 건물에서 더 이상 희망을 볼 수 없다는 걸 저보다 먼저 더 냉정하게 판단한 것뿐이었어요. 며칠 사이에 1층 복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불이 꺼진 점포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났어요. 셔터가 내려간 가게들 사이로 간간히 불이 켜진 곳만 띄엄띄엄 남아 있었습니다. 그 불 켜진 점포들이 오히려 더 을씨년스러워 보였어요. 텅 빈 복도 안에서 혼자 불을 켜고 앉아 있는 모습이 마치 폐허 속에 홀로 남겨진 것처럼 보였거든요. 저도 그날 오후에 제 점포 셔터를 내렸습니다. 마침 세입자도 없는 상태였어요. 셔터를 내리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임시인지 아니면 마지막인지 그 구분이 흐릿했거든요. 건물 밖으로 나와서 한번 올려다봤어요. 낮인데도 절반 이상의 층에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개장날 아침, 이 건물 앞에서 혼자 설레며 서 있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 이 자리에서 이런 모습을 상상이라도 했다면 저는 그날 도장을 찍지 않았을 겁니다. 상상조차 못했으니까 찍었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 서 있는 거겠죠.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한참을 그 앞에 서 있다가 저는 그냥 집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는데 눈물이 났어요. 소리 없이 그냥 흘렀습니다. 옆에 앉은 분이 볼까봐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그렇게 버스가 달리는 동안 남편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당신이 남긴 돈으로 이렇게 됐다고 말하면 그 사람이 뭐라고 할까 싶었어요. 화를 낼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앉아서 괜찮다고 했을 것 같았어요. 그 생각이 오히려 더 서럽게 만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나서 딸이 자주 연락을 해왔어요. 처음에는 괜찮으냐고, 밥은 먹고 있냐고 안부를 묻는 전화였는데 어느 날부터는 전화 목소리에 무게가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직접 올라온 건 에스컬레이터가 멈추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주말을 이용해서 올라왔는데 저한테 건물 얘기를 꺼내기 전에 밥을 먼저 차려줬습니다. 말없이 밥을 먹다가 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그냥 포기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더 이상 버티다가 생활비까지 다 쓰면 그게 더 무섭다는 거였어요. 4억이 아깝다는 거 알지만 그 4억을 살리려다가 남은 것마저 잃을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딸 말이 틀린 게 없었어요.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안에서 뭔가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포기하라는 말이 그렇게 쉽게 입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말인가 싶었습니다. 4억이라는 돈이 딸한테는 그냥 숫자로 보일 수 있겠지만 저한테는 25년의 시간이고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전부였거든요. 그걸 그냥 포기하라는 말이 그 자리에서는 너무 차갑게 들렸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밥숟가락만 내려놨어요. 딸도 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딸이 내려가고 나서 혼자 거실에 앉아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걸 계속 붙들고 있는 이유가 뭔가 언젠가 오를 거라는 기대인지 아니면 그냥 포기하는 일이 너무 무서운 건지 스스로도 잘 모르겠다는 거였습니다. 그 무렵 재건축 얘기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어요. 소유자 단체 연락망에서 재건축 추진 동의율이 70%를 넘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재건축이 된다면 이 긴 고생이 끝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래된 건물이 새 건물로 바뀌면 가치도 올라가고 팔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잠깐이나마 피어올랐습니다. 동의서가 날아온 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서명하기 전에 보상 조건을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현 소유 점포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한다고 돼 있었어요. 감정가가 얼마인지 알아봤습니다. 5천만 원이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 읽은 줄 알았습니다. 다시 읽어도 5천만 원이었어요. 4억을 넣고 20년 넘게 관리비를 내고 전기세 분담금을 내고 그 모든 걸 버텨온 결과가 5천만 원이라는 거였습니다. 한참 동안 그 숫자를 바라봤어요. 4억이 5천만 원이 됐다는 게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라 제 인생 전체가 그 숫자로 평가받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분하기도 하고 허탈하기도 하고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이 그냥 멍했어요. 딸한테 전화를 해서 보상가가 5천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딸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그래도 받는 게 낫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이대로 계속 가면 5천만 원도 못 받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 말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재건축이 무산되거나 더 오래 끌리면 건물 가치는 더 떨어질 테고 보상가도 지금보다 낮아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서명이 손에서 쉽게 안 됐습니다. 5천만 원을 받는다는 건 4억 5천만 원을 날린다는 뜻이었거든요. 그 손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행위였어요. 몇 날 며칠을 동의서를 앞에 두고 서명을 못했습니다. 어떤 날은 도장을 꺼내 들었다가 다시 집어넣고 어떤 날은 동의서를 서랍 깊숙이 넣어버리기도 했어요. 그러던 중에 재건축 관련해서 소유자 설명회가 열린다는 공지가 왔습니다. 참석해서 직접 들어봐야겠다는 생각으로 그 자리에 갔어요. 설명회장에는 저 같은 처지의 소유자들이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았어요. 저처럼 오래전에 노후 준비로 분양받았다가 이 상황이 된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한편에서는 5천만 원이 말이 되냐며 거세게 항의하는 분들이 있었고 한편에서는 이게 어디냐며 빨리 정리하자는 분들도 있었어요. 같은 처지인데도 의견은 극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재건축 추진 측에서는 현재 건물 상태를 감안하면 5천만 원도 후한 감정가라고 했어요. 공실률이 90%를 넘는 건물에 그 이상의 가치를 매기기 어렵다는 거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귀가 먹먹해졌어요. 내가 2억이 넘는 돈을 주고 산 공간이 지금은 5천만 원의 가치도 없다는 얘기를 공식 석상에서 듣고 있는 거였습니다. 설명회장을 나오면서 옆에 있던 나이 드신 분이 저한테 말을 건네셨어요. 자식한테 물려줄 수도 없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물려주면 자식이 이 관리비 짐을 떠안아야 하는데 그게 더 미안한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이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이 점포를 가지고 있는 동안은 제 고통이지만 만약 제가 세상을 떠난 뒤에 딸한테 넘어가면 딸이 이 관리비를 감당해야 하는 거였어요. 재산이 아니라 짐을 물려주는 게 되는 거였습니다. 노후 준비로 시작한 일이 자식한테 짐이 되는 결말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날 밤 동의서를 꺼내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서명을 하면 끝이 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시작인지도 몰랐어요. 도장을 손에 쥐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재건축 동의서에 서명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물으신다면 솔직히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몇 번을 꺼냈다 넣었다를 반복했고 지금도 그 서류는 서랍 안에 있습니다. 5천만 원이라는 숫자 앞에서 도장을 찍는 일이 아직도 제 손에서 허락이 되지 않거든요. 그게 미련인지 고집인지 아니면 그냥 체념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다만 한 가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아침마다 그 건물로 향한다는 거예요. 74시 된 지금도 그 일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간단히 챙겨 먹고 버스를 타고 동대문으로 가요. 건물 앞에 내려서 안으로 들어가고 1층 복도를 걸어서 제 점포 앞에 섭니다.
셔터 자물쇠를 열고 끌어올리면 빈 공간이 드러나요. 세입자도 없고 물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공간을 한번 쭉 둘러보고 나서 다시 셔터를 내립니다. 그게 제 하루의 시작이에요. 누가 보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할 수도 있어요. 딸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엄마 거기 왜 매일 가냐고, 가봤자 달라지는 게 없지 않느냐고 했어요. 틀린 말이 아닌 걸 알면서도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딸한테 설명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가지 않으면 그냥 완전히 포기한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4억이라는 돈이, 남편이 남긴 그 돈이 그 공간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가서 지켜보지 않으면 그 돈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말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이미 그 돈은 어떤 의미에서는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5천만 원짜리 감정가를 받는 순간 4억 5천은 공식적으로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직 서명을 못하고 아직 그 앞에 가서 셔터를 올리고 있어요. 복도는 날이 갈수록 더 조용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띄엄띄엄 불이 켜진 점포들이 있었어요. 저처럼 세입자 없이 그냥 점포를 지키러 나오는 소유자들도 있었고 아직 버티고 있는 상인들도 몇 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분들도 하나둘 안 나오시더라고요. 오늘 복도를 걸으면서 마주친 사람이 몇 명이나 됐는지 손에 꼽을 수 있었어요. 건물 관리인 한 분, 그리고 저처럼 혼자 나온 나이 드신 소유자 두어 분이 전부였습니다. 그분들과 눈이 마주치면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인사를 나눠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사이이기도 하고 말을 꺼내면 서로 더 힘들어질 것 같기도 해서 그냥 그렇게 지나치게 됩니다. 같은 처지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아무 말도 못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오래된 건물 소유자 한 분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 건물에 점포를 갖고 있던 분이었는데 끝내 재건축 문제가 정리되는 걸 보지 못하고 가셨다는 거였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저도 나이가 있는 몸이라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거든요. 딸한테 이 점포가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그 생각도 자꾸 머릿속을 맴돌아요. 재산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관리비 짐을 물려주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설명회장에서 들었던 그 말, 자식한테 물려줄 수도 없는 것이라던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오늘도 셔터를 올리고 안을 들여다보면서 이 공간을 처음 봤을 때가 생각났어요. 분양받고 나서 세입자가 짐을 들여놓던 날 조명을 켜고 옷걸이를 채우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그때 이 복도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갔는지 웃음소리며 발소리며 활기가 넘쳤는지 지금 이 고요한 복도와 겹쳐 보이면 너무 아득한 느낌이 들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팔겠다고 내놓아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사겠다는 사람이 넘쳐나서 기다리다 놓치는 게 일상이라던 그 말이 20년이 지난 지금은 그냥 오래된 꿈처럼 들려요. 같은 공간인데 세상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아니, 어쩌면 세상이 달라진 게 아니라 제가 너무 오래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건지도 몰라요. 딸이 얼마 전에 또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같이 버스를 타고 건물 앞까지 따라왔습니다. 제가 셔터를 올리는 동안 딸은 옆에 서 있었어요. 빈 공간을 같이 들여다보다가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냥 서 있었어요. 그 손을 잡고 서 있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는데 참았습니다. 셔터를 다시 내리고 건물 밖으로 나왔어요. 건물 앞에서 올려다보니 낮인데도 불이 꺼진 층이 더 많았습니다. 딸이 옆에서 조용히 서 있다가 엄마 밥 먹으러 가자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딸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 서명을 못했어요. 5천만 원을 받고 이 긴 시간을 끝낼 수 있는데 아직도 그 도장이 손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미련한 거 알아요. 주변에서도 빨리 정리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2억이 아까워서,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그 돈이 아까워서 아직도 아침마다 버스를 타고 그 앞에 가서 셔터를 올리고 있어요.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 저도 모릅니다. 다만 오늘도 내일도 버스가 그 앞에 서는 한 저는 아마 내릴 것 같아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인 것 같거든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하면서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았다는 것이 올바른 선택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나쁜 사람한테 속은 것도 아니고 도박을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노후를 걱정하는 평범한 사람이 번듯해 보이는 곳에 번듯해 보이는 방식으로 돈을 넣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4억은 5천만 원이 됐고 그 5천만 원조차 아직 손에 쥐지 못했어요. 분양상가라는 구조가 얼마나 빠져나오기 어려운 덫인지, 소유자가 3천 명이 넘는 건물에서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없는지 저는 몸으로 배웠습니다. 누군가 설명회장에서 이 구조의 위험성을 딱 한 번만 설명해 줬더라면 어땠을까 그 생각을 가끔 해요. 그랬다면 저는 아마 그날 도장을 찍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중에 지금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발 서두르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겠다는 사람이 넘쳐난다는 말, 지금 아니면 늦는다는 말, 그 말이 나오는 자리일수록 한 발짝 물러서서 생각해 주세요. 저처럼 아침마다 텅 빈 복도를 걸으며 후회하는 일이 여러분한테는 없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